자, 마키아벨리의 로마서 논고 2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키아벨리 로마서 논고는 이제 지난 시간 수업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군주론과 피렌체사 그리고 로마서 논고 요 세 권을 합쳐서 마키아벨리의 3대 대표작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예, 특히 공화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정치 이론서라고 할 수 있죠. 그중 우리가 이전에 다룬 1권 분량이 이 로마가 왕정에서 벗어나서 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었다면, 그래서 특히 왕정, 귀족정, 민주정 이 세 가지 정치의 요소의 장점을 모은 혼합정으로 공화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론을 이제 이론이 이제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고 그 이론은 현대 민주주의의 이른바 견제와 균형 사상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죠. 특히 미국 헌법을 만들 때 바로 이런 로마 공화정적 요소를 의식적으로 모방을 한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미국의 의회는 영어로 캐피톨 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바로 로마에 있었던 카피톨리누스 언덕. 그걸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미국 의회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또 상원도 로마의 원로원이 영어로 세니트인데 그걸 그대로 상원은 세니트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로마 시대의 어떤 정치 기구의 이름들을 미국이 그대로 갖다 쓸 정도로 아주 의식적으로 현대 로마를 미국에서 다시 재건을 한 거죠. 미국인들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미국 정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로마의 공화정 제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1권이 주로 그런 내용들이었다면 2권의 주제는 공화국의 확장이에요. 확장. 그래서 이제 1권이 공화국의 설립, 2권은 공화국의 확장, 그리고 3권은 공화국의 개혁, 뭐 이런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즉 로마 공화정이 이 외교와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제국을 건설했는가. 이게 바로 2권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국이라는 건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로마 공화국이 제국이 되긴 하지만 그런 의미의 제국이 아니고 이 자신들의 세계관 속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제도, 그 보편적인 제도를 갖춘 리더 국가라는 뜻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현대 미국과 가장 유사한 그런 형태의 국가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흔히 마키아벨리판 국제정치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정치학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고전을 꼽는다면 고대에는 투키티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을 꼽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한동훈이 그때 미국 출장 갔다 들어오면서 손에 영어로 된 원서를 이렇게 영어로 표지가 된 원서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던 그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 그게 제목은 영어로 써 있었지만 내용을 펼쳐보니까 한글로 된 번역본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한동훈이 들고 읽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게 이제 고대 국제정치학 현실주의의 고전이라면 현대에는 E.H. 카의 20년의 위기, 그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그 사람입니다. 그 E.H. 카의 20년의 위기라는 책이 현대 국제정치학 현실주의의 고전으로 꼽히거든요.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의 로마 선언고 2권은 바로 그 둘 사이에 있는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와 20년의 위기 사이를 잇는 어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학을 공부할 때, 특히 국제정치 사상사를 공부할 때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서론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1권에도 이런 비슷한 서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마키아벨리가 쭉 썰을 끌거든요. 근데 이제 그의 한결같은 역사관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고대를 찬양하는 고대에는 굉장히 뛰어난 업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현대 이탈리아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이제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과거는 현재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 과거는 항상 현재보다 나아 보일까? 과거는 항상 좋았던 시절인 것 같은데 현재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왜냐면 과거는 현재에 피해를 주지 않잖아. 과거에 죽은 박정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제 현대의 윤석열은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랄하게 비판을 할 측면이 있죠. 하지만 그리고 이 패권 순환론, 마키아벨리 특유의 패권 순환론을 얘기하는데 이제 과거의 패권 국가라는 게 보면은 뭐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모루 갔다가 이렇게 패권이 계속 순환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 수론도 굉장히 고대적인 이제 마인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마키아벨리 시대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 마키아벨리 시대는 중세 시대를 거친 직후의 르네상스 시대였기 때문에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역사가 이 예수의 재림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기독교적 역사관이라는 건 되게 직선적이고 진보적인 역사관이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어떤 직선적인 역사 발전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키아벨리는 고대적인 방식으로 역사라는 건 결국 돌고 도는 거다. 순환한다. 패권의 역사도 역시 이런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패권의 역사가 순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로마 제국이 가졌던 패권만은 로마가 패망한 이후에 부활하지 않고 있다. 이제 뭐 이런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고대만 추켜 세우는 고대병 환자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가 보기에 분명히 고대에는 영량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영량이라는 건 제가 비루트라고 군주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마키아벨리 특유의 어떤 사상이죠. 비루트 사상. 그 영량이 인간의 영량이 중요하다는 사상이죠. 고대에는 영량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현대 당시 이탈리아에는 악덕만이 횡행하고 있다. 그 악덕은 영어로 하면 바이스인데 이건 비루트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자기가 보기엔 태양을 보는 것처럼 명백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로마의 경험을 솔직히 말해두면 언젠가 이 책을 읽는, 이 로마 선언고를 읽는 청년들이,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언젠가 유행이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지도하게 되었을 때 이 악풍은 피해가고 고대를 거울 삼아 우수한 점을 채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서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로마의 역사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다.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리해 놓으면, 이서 책으로 내놓으면 언젠가 누군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이 권을 쓴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권에선 로마가 국내 문제에 대해서 취해온 정책을 논했으니 2권에선 로마가 그 판도를 확대할 때 어떤 정책을 썼느냐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판 국제정치학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로마가 팽창한 것은 과연 실력이었냐 운이었냐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실력은 여기서 말하는 비루트고 아까 말한 역량, 운은 포르투나죠. 마키아벨리 로마 선언 그 군주론 때도 얘기했지만 마키아벨리의 어떤 사상의 어떤 양대 변수잖아요. 비루트와 포르투나. 결국 인간사라는 건 인간의 역량과 그다음에 행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작용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키아벨리 독특한 이론이고 특히 비루트 포르투나 이 이론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한 반반 정도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군주론 마지막에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루트니까 비루트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키아벨리의 기본적인 논리 그 전개 방식은 어떤 거냐면 당대의 유명한 다수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통설. 다수설을 먼저 딱 제시하고 그래 이런 이론이 있지. 이런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얘기야. 하지만 이 논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라면서 다수설을 격파하는 방식으로 다수설을 논파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마키아벨리적 글쓰기 논증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논쟁적인 글쓰기죠. 그래서 당대에도 플루타르코스라든가 이 책의 어떤 기본적인 리뷰의 대상인 티투스 리비우스 이런 유명한 역사가들이 다 로마가 패권을 가지고 성장한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로마는 아주 특별한 포르투나를 이제 타고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플루타르코스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 고대 대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제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당대의 다수설이었는데 이들에 따르면 그 로마 초기에는 그 나중에 후대에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강적이 없었다는 거야. 로마 초기에 뭐 한니발이라든가 로마의 운명을 뒤흔들 정도로 그런 강력한 강적이 없었고, 그게 운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로마인들이 그 운명의 여신, 그 포르투나, 운명의 여신의 신전을 엄청 건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덕분인지 행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로마 초기에는 이제 훈풍이 불어서 큰 이제 고난을 겪지 않고 쉽게 쉽게 성장을 했다. 특히 그 중요한 이유로 드는 게 로마는 일시에 두 개의 강적을 상대로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아무래도 운이 좋았기 때문이지 않냐라고 이제 그 고대의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초기의 어떤 전쟁사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아에키나 볼스킨이라고 하는 부족들하고 전쟁을 벌였고 그 다음에 삼리움인하고 굉장히 악연이 오래됐죠. 삼리움인하고 전쟁을 벌였다가
라티우민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라티우민하고 전쟁을 벌였다가 라티우민을 제압하고 나서 다시 삼리움하고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삼리움을 제압하고 나니까 에트루스키인이 또 전쟁을 벌어오고 그리고 에트루스키인을 겨우 정복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시대의 명장으로 유명한 그 유명한 에피루스의 피루스와 우리가 이제 피루스의 승리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긴 이겼는데 너무 많은 그 피를 흘려갖고 별로 사실 실익이 없는 승리를 우리가 피루스의 승리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피루스 왕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코끼리를 물고 쳐들어왔죠. 그래서 피루스 왕하고도 또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피루스 왕을 겨우겨우 꺾어갖고 아이고 이제 좀 숨 좀 돌리나 했더니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카르타고와의 1차 포에니 전쟁이 벌어지고 1차 포에니 전쟁 겨우 이겨가지고 숨 좀 돌렸는데 그 다음에 또 갈리아인이 있죠. 그 독일 지방에서 중부 지방에서 갈리아인이 쳐들어오고 갈리아인이 겨우 막았더니 그 다음에 2차 포에니 전쟁 이때는 정말 로마가 망할 뻔했죠. 2차 포에니 전쟁 때 그 유명한 한니발이 등장해갖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와서 코끼리 끌고 그래서 무려 한니발 전쟁은 이탈리아 본토에서 16년간이나 진행됩니다. 이때 로마는 거의 망할 뻔했던 이제 엄청난 강적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니발을 겨우 물리쳤어. 그랬더니 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예인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여기 아시아라는 건 아마 파르티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후손인 파르티아 지역과 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외세와 끊임없는 이제 외국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적어도 이 강적들 두 개를 연달아 맞은 적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는 운이 좋았던 게 아니냐라고 플루타르쿠스나 티투스 리비우스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달아 인근의 적들이 나타났는데 그걸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면서 한 번도 두 개의 강국과 동시에 양면 전쟁을 벌인 적이 없었다. 예를 들면 동쪽에서 누가 나오고 서쪽에서 누가 나오고 동시에 전쟁을 벌인다든가 이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 행운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세밀하게 잘 살펴보면 그 과정은 행운이라기보다는 로마인의 뛰어난 실력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비루트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로마인의 뛰어난 비루트와 신중한 배려. 이게 바로 행운과 결합된 거 아니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먼저 로마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감히 로마에게 먼저 시비를 걸 생각을 못 했던 거고 그래서 로마가 가까운 나라부터 하나하나씩 골라서 이제 팰 때 그때 주변국들은 아씨 괜히 우리한테 불똥 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끼어들 생각을 안 하고 강 건너 불구경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멀리 있을 때 보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정복되고 나니까 나중에 결국 우리나라한테까지 이제 그 정복의 불길이 뭐 그때는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씩 이렇게 눈치 보다가 각계격파 당한 게 바로 로마의 역사 아니에요. 로마의 그 확장의 역사 아니었냐라고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행운도 따라온 거다. 그래서 이거는 군주론에서 반복되는 마키아벨리 특유의 어떤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군주는 사자의 용기를 가진 청년과 여우의 지혜를 가진 노년층 중에서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이 좋아하는 건 누구냐? 바로 청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운의 여신은 여자니까. 그래서 이제 행운의 여신은 여신이라 신중하기보다는 과감한 청년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여신의 비유로 운명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국가는 강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마키아벨리는 여기선 로마가 아니라 그 로마와 맞서 싸웠던 국가들 아까 얘기한 그 로마와 맞서 싸운 상대국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바보같이 이제 다른 나라들 눈치 보다가 결국엔 로마한테 각계격파를 당하긴 했는데 하지만 막상 자기 차례가 되면 이게 로마를 이기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서 이제 싸웠다는 거죠. 특히 삼리움인이 그랬죠. 근데 그 이유는 당시 고대 이탈리아에는 이 각국이 다 스스로 자치를 하는 자유를 누리는 국가들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너너도 자유가 아주 만발한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자유를 빼앗는 로마에 대해서 끝까지 결사적인 저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탈리아는 온통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되게 공화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국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 공화국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로마가 공격해오면 자신들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참주의 속박에서 벗어난 민중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그 나라는 엄청난 발전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테네인데 아테네는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유명한 참주가 중간에 있었죠. 근데 그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참주를 몰아낸 다음에 아테네가 바로 100년 동안의
전성기를 맞았었다. 그 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페리클레스 시대죠. 그 페리클레스도 나오고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온 그 시기가 바로 그 참주를 몰아내고 자유를 획득한 이후의 100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정에서 벗어난 로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로마 선언고 1권에서 얘기한 것처럼 로마의 마지막 왕이 되게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죠. 로마는 초창기에는 왕정이었다가 나중에 그 성장기에는 공화정이었다가 이제 완전히 전성기 이후에는 제정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특히 이제 왕정 타르퀴니우스라고 하는 폭군, 그 타르퀴니우스라는 폭군을 몰아낸 이후에 로마가 한 500년간 공화정을 운영하는데 그 공화정 시기가 로마의 전성기였고 로마가 아주 쌩쌩 돌아가면서 역사적으로 쫙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왕정을 몰아내고 자유를 얻었을 때 그 국가가 무궁한 발전을 이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우리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이 끝나고 나서 문민정부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고 나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민주화가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갑자기 날개 돋친 듯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뭐 산업화 박정희 그 급속한 산업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GDP가 훨씬 크게 늘어난 건 민주화 이후예요. 그리고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뭐 그 이후에 민주화 시대를 쭉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 산업도 엄청난 발전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K 한류가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자유의 확보, 참주를 몰아내고 자유를 스스로 확보한 나라가 그 이후에 이제 크게 발전하는 그런 패턴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주는 아무래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공화국은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 복지에 공헌하는 게 그게 자기 출세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이제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공화국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이 마키아벨리 특유의 공화국 패권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이제 보면 근데 칸트가 민주평화론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인데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이어야 확장되고 패권을 가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특유의 마키아벨리 특유의 어떤 공화국 어떤 그 찬양론인데 군주국에서는 이 군주나 참주에게 좋은 게 국가 전체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공화국에서는 모든 개인들이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그게 국가 전체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게 구한말의 경우가 딱 그렇죠. 사실 구한말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면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운동, 독립협회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이제 사회개혁 시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두 물리치고 제압한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고종이에요. 고종이라는 왕이 모든 이모군란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변란을 다 결국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하면서 그 주도 세력을 다 제거해요. 다 사약을 매기고 뭐 교수형에 처하고 해외로 망명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왕 고종과 민비 세력 이 자기 지위를 도전하는 세력들을 하나하나 쳐내거든요. 그렇게 제거하고 나니까 마지막엔 조선 일본한테 넘어갈 때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세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물론 이제 일부 소수 의병 세력이 있긴 했지만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국가를 지키기 위한 큰 그런 어떤 그 버팀목이 되는 세력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은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 무엇보다 분노하고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서 때로는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근혜나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이 가졌던 그런 분노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대에는 이렇게 자유가 충만했는데 왜 당대 이탈리아에는 자유로운 기쁨이 사라졌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마키아벨리는 그게 종교의 차이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즉 고대의 종교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고대의 종교는 굉장히 화려한 희생 의식을 이제 좋아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업적 그 종교적 행사 자체도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황금으로 된 갑옷 입고 뭐 이렇게 전차가 오면서 뭐 이렇게 개선식하고 이런 게 되게 화려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희생 제의 막 이렇게 소 같은 거 뭐 해가지고 피 확 쏘는. 근데 그게 이제 잔인하긴 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한 행사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또 고대 종교의 특징은 장군이나 군주와 같은 현재의 명예로 빛나는 인물들을 축복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신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신들이잖아요. 인간처럼 명예를 추구하고 그리고 뭐 서로 이제 사랑도 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뭐 그런 신들인데 그에 비해서 이 이탈리아 당대의 종교, 즉 기독교죠. 기독교 이때는 이제 캐톨릭인데 기독교는 굉장히 복종과 겸손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고
이 활동적인 삶, 그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비타 악티바보다는 명상적인 삶, 그 비타 콘템플라티바, 어떤 자기 내부로 침잠하는 명상적인 삶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에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일종의 우화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군주론에서도 이탈리아가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로마 교황청 때문이다. 로마 교황청이 이탈리아 중부에 딱 계륵처럼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이 통일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군주론에서도 나오는 다시 기독교에 대한 현실주의적 비판 이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속성에 대한 비판은 이 근대 이후에 니체가 그 프리드리히 니체 철학자가 니체가 선악을 넘어서라든가 도덕의 계보라든가 이런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이제 그 사람들의 습성을 노예화시켰느냐 이런 비판을 아주 신랄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는 그 정도 수준의 비난은 아니지만 그 중세 기독교의 성격에 대해서 비판을 함으로써 이제 이게 결국 자유를 앗아가는 자유가 충만한 기운을 앗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냐라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르네상스인인 거죠. 중세 시대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는 니체 그리고 한나 아렌트로 이어지는 이른바 이제 공화주의 사상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충만했던 자유가 이탈리아에서 사라진 것은 결국 로마 제국, 특히 카이사르 이후에 그 로마 제국이 권력과 군사력으로 다른 모든 공화국과 민주적인 제도들을 다 파괴해버렸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근거로 살았는데 요즘은 노예의 삶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제일 싫어하는 건 카이사르예요. 군주론에서도 나왔지만 흔히 이제 사람들이 마키아벨리는 현실주의자고 그런 이제 이렇게 군주론에서는 아주 뛰어난 군주를 강조한 사람이니까 카이사르는 영웅이니까 좋아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가장 비난하고 가장 경계했던 인물이 바로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적 삶을 사니까 노예들은 열심히 살지도 않고 돈도 모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아봐야 어차피 누군가에게 주인한테 다 뺏기니까. 하지만 자유로운 사회의 시민들은 자기 재산을 늘려도 아무도 위협하지 않으니까 다들 열심히 돈을 모아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 초기 어떤 그 로크의 사유재산권적 사상인데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어떤 경로를 예견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3장에서는 로마가 강국이 된 것은 전쟁에게 진 국가에게 시민권을 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공화국의 패권 논리를 잘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알바의 폐허 위에서 로마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딱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인구를 늘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되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동정심을 보이거나 이게 이제 복지 정책이죠. 복지 정책을 써서 가난한 사람들을 챙겨줘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거나 아니면 완력을 쓰는 방법. 해외에서 인구를 억지로 이주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해외를 정복한 다음에 인구를 억지로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는데 로마는 초기에는 주변국을 정복하면 그 주민을 로마로 강제 이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로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썼다는 거예요. 강제 이주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시민권을 주고 기존 시민과 똑같이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씀으로써 이 로마의 인구를 쭉쭉 늘려놨다는 건데 그래서 로마가 처음에 왕정이었을 때 6대 왕 툴리우스 시대에 가면 이미 8만 명의 군대를 보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8만 명의 군대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왕정 끝날 때쯤 되면 28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건데 이 고대 28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대군이죠. 과거 아테네나 스파르타가 한때 패권 국가였다고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다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최대치로 동원했을 때도 병사를 2만 명 이상 동원을 못했다는 거예요. 한 2만 명 정도의 군대를 갖고 페르시아를 맞서 싸운 건데 로마는 혼자서 28만의 대군을 동원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로마의 국력이 얼마나 이제 충만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로마에 반대되는 경우가 스파르타인데 스파르타는 본국의 인구를 늘리지 않은 채로 왜냐하면 스파르타 안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스파르타 시민은 몇만 명밖에 안 되고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의 그 노예가 있어서 그 노예를 억압하기 위해서 스파르타가 엄청난 군사력을 강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적은 인구로 패권국이 되다 보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를 이겨서 결국 패권을 차지는 했지만 그 테베라고 하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그 스파르타의 패권이 끝나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연약한 나무 줄기로
굵은 가지를 떠받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가지가 너무 굵어지니까 줄기가 견디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그게 스파르타의 패권이었고, 즉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썼던 아테네나 스파르타는 외국인을 동화시키는 정책을 썼던 로마와 같은 대제국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교훈을 얻은 게 뭡니까? 현대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시민권을 줌으로써 그 이민자들을 활용해서 제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게 사장입니다. 사장을 보면 고대 공화국이 국력을 증대시키는 데 사용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비슷비슷한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로 치면 EU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비슷비슷한 국가들끼리 한 10개 정도 국가가 동맹을 맺는 거죠. 당시에는 로마 이전에 넓은 판도를 가졌던 에트루스키인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방식은 자국을 방어하는 데에는 그럭저럭 도움이 되지만 판도를 넓히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가 힘들게 판도를 넓혀도 다 비슷비슷한 나라끼리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동맹국들이 그걸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유가 딱 그런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방식인데, 다른 나라를 동맹국으로 만들되 다른 동맹국에 대한 명령권을 확보하고 연합국 가운데서 우월한 지위와 전쟁 시 지휘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수직적인 동맹 체제를 만드는 거죠. 이게 딱 미국이 동맹을 대하는 방식이고, 이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이 딱 이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작전 동제권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국이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일종의 어떤 지원군으로서 참전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패권국으로서의 수직적인 동맹 구조를 형성해서 이제 그 동맹을 리드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주변 동맹국들을 하나하나 세력권으로 포섭하고 또 국내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패권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딱 현대의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패권을 만들어 나갔죠. 그러다가 최근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이런 방식을 버리고 이제 이민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권리도 안 주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의 어떤 기본적인 그 발전 경로로부터 이탈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 아테네나 스파르타처럼 아예 다른 나라의 정치 제도를 파괴하고 속국으로 전락시키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아테네는 지네가 정복하면 그 나라의 정치도 파괴해버리고 자기 나라의 정치도를 이식하고, 스파르타도 마찬가지로 참주정을 이식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전형적인 그 1차 대전 때 그 열강들의 제국주의 방식인데, 그 이제 식민지를 아예 만들어버리는 방식이죠. 대표적인 게 일본 제국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 제국주의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기존 정치 제도를 파괴하고 아예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속국으로 만들어서 2등 시민으로 만들고 그냥 아예 그냥 자원을 착취해 나가잖아요. 마키아벨리는 이런 세 번째 방식은 백해무익할 뿐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도시를 완력으로 제압하려면 굉장히 번거롭고 힘이 든다는 거지. 일본이 딱 그렇게 판도를 넓히다가 결국에 나라가 거덜나고 패망하게 됐죠. 처음엔 조선을 먹었고, 그 다음에 만주를 먹고, 그 다음에 동남아를 먹고, 나중에 미국까지 먹겠다고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 가랑이가 찢어져서 나라가 이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그래서 로마처럼 이탈리아 전역에 수많은 동맹국들을 만들고 그 동맹국들에게 평등한 법률로 이제 시민권을 확대하는 거죠. 평등하게 대우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동맹국들이 결국 다 로마의 속주가 돼가지고 결국 로마의 영토로 편입이 되더라라는 거죠. 로마의 제국주의는 일종의 온정적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이 바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취했던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샬 플랜을 통해서 그 대규모의 어떤 경제 지원을 통해서 그 2차 대전으로 완전히 망가졌던 유럽의 경제를 부흥시켜주고, 그리고 브레튼 우즈 체제 이런 걸 통해서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어갖고 관세를 다 없애주고, 오히려 이제 미국 시장을 개방해서 너네 물건 얼마든지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팔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개방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미국발 자유무역 질서를 만드는 과정. 이게 딱 로마가 했던 방식이랍니다. 로마가 그 우호적인 동맹국들을 자꾸 늘려서 속주를 키워가지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패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패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똑같았다. 그러니까 미국은 국내 정치에서 정치 제도를 설계할 때도 로마의 제도를 모방했고, 국제 정치로 나아가서 세계 패권국이 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로마의 방식을 모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바로 현대 로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키아벨리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했던 건 로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 공화정만이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서 그 내정을 정비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국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라면 로마가 사용한 방법 외에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봐도 이 방법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달리 없다라고 마키아벨리는 단언을 하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아까 말한 에트루스키인의 방식, 그러니까 EU 같은 방식이죠. 비슷한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는 방식. 이런 어떤 평등한 방어 동맹은 이 집단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평등한 나라들이니까. 그래서 대개 기껏해 한 12개에서 4개 정도 규모가 한계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딱 EU 정도의 규모잖아요. 물론 EU도 뭐 조그만 나라도 많이 붙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름 알만한 정도의 큰 나라가 한 12세, 4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나라의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는 게 딱 EU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형태는 동맹국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혼란이 일어나기 쉽고 또 완력으로 복종시키는 것도 다른 지역을 완력으로 정복하는 것도 별로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선호하지 않고 결국 고만고만한 상태로 있다가 주변에 더 큰 강대국이 등장하면 이제 먹히게 되는데 에트루스키가 그런 식으로 로마한테 먹혔고 현재 이유가 딱 그런 식으로 러시아한테 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동맹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그러면 그 고대 로마가 이렇게 그 번성을 했는데 왜 이런 과거의 기억이 현대에는 다 사라졌느냐? 사람들이 그런 거 있었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거는 종교, 그리고 홍수, 흑사평 이런 요인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홍수나 흑사평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연재해인데 종교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종교를 바꿈으로써 종교가 언어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사용되는 제2의 언어를 바꿈으로써 과거의 기억을 지운다는 거죠. 특히 기독교가 그랬다. 기독교는 이제 국교가 되면서 라틴어를 공식 제사 언어로 쓰고 성경도 라틴어로만 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으로써 과거의 언어를 다 지워버리고 집요하게 고대 시인이나 역사가들의 작품을 불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리고 과거의 고대 영웅들의 초상화 다 부수고 과거의 어떤 꿈을 쫓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파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움베르토 에코의 그 유명한 장미의 시간 그 책을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고대의 어떤 이런 거 고대의 희극을 그 굳이 이렇게 지우려고 하고 그걸 읽은 사람들 다 독살해서 죽여버리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 고대 기독교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제 중세 기독교가 고대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고 이렇게 틈틈이 이제 기독교를 계속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 책이 금서로 지정이 돼. 마키아벨리 책들이 금서로 지정돼서 한동안 탄압을 받았던 게 이렇게 집요하게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독교에 비하면 이제 가끔 홍수나 흑사평이나 기근 이런 게 또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과거의 기억들을 싹 지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발전을 하다가 뭔가 되게 오만해지면 위대한 자연은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인류에게 경고를 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그러면 그거 잘못했구나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평화롭고 어떤 정직하게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19를 겪은 우리의 경험을 좀 되살리게 하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준 충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서서히 진행 중인 기후위기, 이런 것도 역시 인류에게 주는 비슷한 경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로마인이 전쟁에 사용한 방법. 요게 이제 이른바 로마인 특유의 전쟁론인데 뭐냐면 로마인은 일단 전쟁을 빨리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건국 초기의 전쟁을 검토해 보면 대개 전쟁이 일어나는 기간이 뭐 6일, 뭐 10일, 길어야 20일 내에 다 전쟁이 종결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기 무섭게 바로 군대를 파병하고 그래서 적군과 평원에서 격돌하고 격전을 치른다고 하죠. 결전. 바로 결전을 벌이고 그래서 적을 격파한 다음에 그러면 격파된 적국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라가 황폐해질 것 같으니까 바로 항복하고 항복하면 그 나라의 일부 영토를 몰수하고 거기에 둔전병을 파견한다는 거예요. 아까 김원식 교수님 얘기하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전쟁을 끝내고 영토를 탁탁 넓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베이 포이전이라고 하는 장기전이 한번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뒤에는 영토가 너무 넓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옛날처럼 6일 뭐 10일 이렇게 짧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쟁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단기간에 전쟁이 안 끝나니까 부득이하게 전쟁이 장기화됐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병역의 의무가 시민의 그냥 의무였기 때문에 저기 또 6일이면 끝나고 10일이면 끝나니까 전쟁 나면 그냥 시민들이 우르르 모여서 경기하듯이 우르르 가는 거야. 그리고 전쟁 끝나면 바로 금방 돌아오고
그러니까 월급을 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쟁이 몇 달씩 걸리고 뭐 1년 가까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월급을 아무래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월급을 주는 정책을, 이건 이게 로마 선언과 1권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이제 이런 장기화된 전쟁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전쟁을 빨리 끝낸다라고 하는 원칙은 계속 적용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집정관 임기가 1년이었어요. 그리고 1년인데 그중에 6개월은 전선의 군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조항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6개월 내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돌아와서 개선 장군이 되는 게 로마 집정관의 가장 큰 명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년 안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돌아와서 6개월은 개선 장군으로서 국내에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집정관 1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속주의 총독으로 가고 총독으로 가서 임기를 마치고 나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원로원 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식 출세법인 거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길게 해서 좋을 게 없는 거죠. 자기 임기 중에 빨리 전쟁 끝내고 그 개선 장군 그 명예를 얻고 그걸 가지고 다음 출세의 단계로 가는 거라 어떻게든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집정관들한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을 단기 결전으로 끝내는 방식이 당연히 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자병법을 보면 고대의 손자병법을 보면 유명한 병귀신속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병가는 신속함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아무래도 국력을 소모하고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동양의 손자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로마는 진작부터 알고 그 전쟁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 로마는 1년 임기의 집정관을 둔 공화국이 제도적으로 단기 결전을 선호하게 만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에 비해서 후대 황제정으로 제정으로 넘어가고 나면 황제는 임기가 평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십 년간 막 전쟁을 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력을 소모시켜 갖고 결국 이제 재정이 쇠퇴하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민들이 괴로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그러면 그 둔전병, 로마인은 둔전병에게 이제 땅을 얼마나 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땅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넓은 땅을 주지는 않고 되게 좁은 땅. 그러니까 이제 당시 단위를 현재로 환산하면 2에이커 정도. 2에이커면 뭐 저희가 에이커라는 단위를 쓰진 않지만 뭐 대충 뭐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왜 그랬냐 하면 아직 그 당시만 해도 로마가 가난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본국에 있는 시민들도 가난한데 해외 둔전병을 너무 부자로 만들어주면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국의 시민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먹고 살게끔 좀 그 좁은 땅을 줬고 그리고 그 지방의 방위를 맡기려면 되도록 많은 이제 둔전병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땅이 넓어질 수가 없었어요. 개인들의 땅이 넓어지면 이제 더 많은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많은 둔전병을 두기 위해서 개인의 땅은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 약 2에이커 정도 땅을 나눠줬다는 거고 대신 사유지는 작지만 누구나 가축을 방목할 수 있거나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 그리고 땔감을 같이 벌채할 수 있는 공유림 이런 공유지를 많이 제공해가지고 사유지는 적지만 공유지를 많이 제공해서 그래서 같이 협력해 가면서 그 지역의 땅을 일구고 지역을 지킬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배려가 없으면 이제 둔전병 제도는 존속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땅을 버리고 태어난 땅을 버리고 다른 지방으로 밀어닥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면 그 고대나 중세 때까지만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해외에서 갑자기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외세가 침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인구 대이동이 종종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구가 대이동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군주나 공화국의 야심으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인데 이건 예를 들면 알렉산드로스가 뜬금없이 세계 정복을 하겠다고 전 세계를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해 나가면서 인도까지 가는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로마인이 주변 지역을 조금씩 야금야금 정복해 나가면서 제국을 건설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건 야망에 의한 정복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위험하긴 하지만 한 나라의 주민 자체를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대학살극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건 이제 대개 고유의 법리를 존속시켜 주면서 어떤 그 주택이나 재산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다만 지배권을 확보하고 이제 세금을 걷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 침략이 일어나는데 또 적당히 존속시켜서 어떤 세금을 걷거나 무역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방식이죠. 하지만 인민 전체가 전쟁이나 기근 때문에 가족 모두를 데리고 아예 그냥 국민 전체가 이주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새 영토를 찾아 나서는 경우. 요즘으로 치면 이제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난민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갈리아인이에요. 갈리아인.
갈리아인들이 우르르 내려와서 로마를 점령했던 적이 있었죠. 이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을 추방하거나 아예 다 죽여버리고 영토를 빼앗는 방식이라 매우 참혹한 양상을 보이게 되죠. 이 중세시대에 유명한 그 몽골 기병한테 쫓겨갖고 훈족이 남하하면서 훈족의 영웅이었던 아틸라가 이제 신의 채찍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세시대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죠. 이런 식의 어떤 인구 대이동들이 가끔 일어난다. 로마도 이런 그 대위기, 이런 인구 대이동에 따른 위기가 3번 정도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갈리아인에게 점령됐을 때고 초창기에 이때 이제 갈리아족이 이 로마에 있는 이 과일과 술맛 요거에 이끌려가지고 벨로베루스라고 하는 왕이 갈리아족 전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로마를 점령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포니 전쟁 이후에도 갈리아인이 한 번 더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때는 피온비오하고 피사 간의 전선에서 이걸 막아냈죠. 막아내서 그냥 다 죽여버림으로써 겨우 막아냈고 3차는 독일계라고 할 수 있는 튜튼족하고 킴브리족이 이렇게 한번 내려와가지고 또 로마를 점령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 침략은 로마의 영웅이었던 마리우스. 이게 우리가 로마서 놓은 거 일권에서 배웠던 그 마리우스와 술라 그 중에서 마리우스 로마의 명장인 마리우스에 의해서 격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군에 비루트가 있던 시절에는 이런 외침이 와도 다 막아냈다는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제정 로마로 넘어가고 나서 로마가 부패하고 비루트가 사라지게 되니까 바로 그 외적, 그때 이제 갈리아나 튜튼족, 그 북방에서 내려온 그 외적에 의해서 결국 대제국이 파괴되고 이제 소로마가 멸망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역사 배워서 아시죠?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용병대정이 결국 로마를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그 용병대정이 바로 그 북방에서 내려온 외국인이었다는 거고 이제 그 외국인에게 부대를 맡겼다가 결국엔 내분이 일어나서 소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현대에서도 이런 생활권 확보를 목표로 전쟁을 일으키면 특히 끔찍한 전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나치 독일이죠. 나치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명분이 이제 이른바 레벤스라움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리안족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 자원 확보를 위한 생활권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련을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그냥 그 지역 주민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대인 몰살하듯이 그래서 굉장히 참혹한 전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있던 이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것도 말은 뭐 겉으로는 오족 협판이 뭐니 멋있게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일본의 어떤 생활권 혹은 뭐 그거를 뭐 무슨 안전선 뭐 무슨 선 이렇게 해가지고 표명을 했죠. 이런 생활권 확보를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하고 참혹한 남경 대학살과 같은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장까지 내용 간단히 정리했는데 총평을 하자면 이 마키아벨리의 국제정치론은 결국 공화주의에 입각한 현실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중시하는 공화국의 제도가 속주민을 관대하게 대하고 로마 시민권을 나눠주는 형태로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제도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그 나라로 몰려오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국이 형성된다. 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토 팽창과 식민지 획득에만 골몰하지 말고 골몰하고 식민지들을 노골적인 이등 국민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차별했던 어떤 그 우리가 겪었던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제국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로마의 경험을 현대에 재현한 것이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현대 미국을 만든 파운딩 파더들이라든가 또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를 설계한 그 루즈벨트, 트루먼, 또 마샬, 알프레드 마샬 말고 장군 마샬, 그다음에 존 케인즈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의식적으로 이런 로마 공화국의 방식을 채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로마 공화국의 역사를 모범으로 의식하면서 국가를 운영을 했고 이게 학교 정규 교육에서 다 배웠어요. 우리가 하는 로마서 논거나 플루타르코 용종이나 이게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다 있는 고전 교육의 기본 텍스트였고 그런 고전에 대한 교양이 다 쌓인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군인도 하고 외교관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어떤 관대한 국제 질서를 만들었고 그게 바로 로마의 패권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한 관대한 제국은 사실은 아주 영토가 넓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대국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정도의 작은 국가도 제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사실 영토 넓이로만 보면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근데 그 로마는 특히 그랬고. 근데 그 작은 도시 국가가 관대한 제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사실상 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도 우리나라도 최근에 K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잖아요. 그래서 좋은 문화와 제도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그걸 잘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이걸 이제 이민자들과 잘 융합을 시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일종의 이제 팍스 코리아나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공화주의 그 책 번역하신 우리 정치학과의 김동규 그 지금 파도 편집장 그분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부사장 하셨던 박광기 대표, 뉴 패러다임 연구소 대표죠.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이제 그 제도를 관대하게 만들면 아예 엄청난 이민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요. 왜 우리나라 제도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가 굳이 다른 나라를 막 정복하고 막 식민지를 억압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를 따르는 나라들이 많아져서 저절로 우리나라가 제국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팍스 코리아나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고 결국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과정이 이제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텐데 현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잘못하면 엄청난 부작용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민자들을 잘 동화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는 그게 이제 그거 비루트, 그게 정치의 역량의 영역이겠죠. 자, 이런 거를 잘 해내는 것도 결국 정치인들의 비루트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8장까지의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8장, 9장부터 16장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요약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